문득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느껴질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때 플라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느껴질 때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동굴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의 벽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목도 결박당하여 머리를 좌우로도 뒤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죄수들의 등 뒤쪽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죄수는 횃불에 비친 자기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삽니다. 자, 죄수와 횃불 사이에서 누군가 인형극 놀이를 합니다. 동물의 모형, 사람의 모형을 들고 지나갑니다. 죄수는 횃불에 투영된 모형의 그림자만 볼 뿐 실제의 모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형극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대사를 읽을 경우 죄수는 모형의 그림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현상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를 플라톤은 이 동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수처럼 모두 손발이 묶인 채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 뒤로는 조그만 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의 세계가 진짜의 세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 바깥에는 누군가가 인형극 놀이를 합니다. 인형극 놀이를 하며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을 보여주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횃불에 비친 그 그림자만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뿐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의 세계라고 플라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이 모형놀이를 하는, 인형극 놀이를 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플라톤은 플라톤의 동굴의 벽화에서 이 모형놀이를 하는 사람들, 또 이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들의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이 모형의 세계, 가치관의 세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세계, 가치관의 세계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것이 비추는 그림자만을 우리는 보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모형의 세계, 이 인형극의 세계가 비추는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인형극 놀이를 하는 이 현실의 세계, 가치관의 세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 세계는 바깥에, 동굴 바깥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의 반영인 것입니다. 이게 플라톤이 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가 비춘 그 모형, 그리고 그 모형들이 비추는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모형, 그리고 그 모형이 비춰주는 그림자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죄수 중 누군가가 갑자기 풀려나 고개를 돌려서 몸을 움직이며 불빛을 바라보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는 이 작은 담을 지나서 벽면에 그림자를 만들었던 인공물들과 불빛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공물과 불빛조차도 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 편견의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세계, 이 세계가 만들어낸 그림자만을 우리가 보고 살았던 것이고, 어느 날 문득 이 죄수들은 깨어나서 담 밖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공물들의 세계와 불빛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적응했던 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뭔가 우리가 보는 그림자의 세계 말고 그 그림자의 세계를 비춰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 누군가는 영혼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도덕관념, 우리의 가치관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것이 뭔가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의 순간 마치 소크라테스가 내 무지를 알라, 얼마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단계를 영혼의 전환의 단계라고 그렇게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누군가는 이 동굴 바깥의 세계에 나가게 됩니다. 이 동굴 바깥에는 태양이 존재합니다. 플라톤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의 철학책에서는 선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인 태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 자체를 관찰하면서, 즉 이데아를 관찰하면서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서 태양이 가시적인 세계 안에, 즉 이 동굴 안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동굴 안에서 보아온 모든 것의 원인은 실제로 이 동굴 바깥에 이데아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세계는 동굴 안의 세계가 아니라 동굴 바깥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굴 바깥에 나와서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한 그 누군가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너희들이 보는 것은 그림자의 세계일 뿐이다. 너희들이 보는 것은 이데아의 모형인 인형극 놀이에 너희들은 조종받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너희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고정관념들, 이런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묶여있는 것을 깨달아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소크라테스는 외칩니다. 이제 죄수들의 몸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고 죄수들에게 모형을 보여주고 당신이 보아온 동굴의 벽의 이미지는 모형의 그림자였음을 설명해주자. 죄수들은 악을 씁니다. 평생 그림자만을 보아온 죄수는 그림자를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고집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의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소리치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재판장을 열고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의 진면목입니다. 동굴의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간 영화가 있는데, 그 구성을 그대로 가져간 영화가 있는데 바로 매트릭스라는 너무도 유명한 영화죠.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해커인 주인공 네오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모피어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1999년이 아니라, 이때 영화가 만들어진 해가 1999년이니까요. 현재는 1999년이 아니라 2199년이며 지구는 이미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지배하고 있고 인간은 인공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육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해서 뇌에 직접 주입된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에 갇혀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대한 가상세계에 우리는 갇혀있고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약을 제시합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하죠. 빨간 약을 먹으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파란 약은 지금까지 모피어스와 얘기했던 모든 것을 기억을 잃고 다시 매트릭스 세계 안으로 돌아가서 그 세계에 머물게 하는 그런 약이 파란 약입니다. 네오는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결국 네오는 빨간 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의 세계에 도전해보기로 하고 그는 모험을 떠나는 얘기가 매트릭스에 가지고 있는 기본 스토리 구조입니다. 여기에 메시아 모티브가 가미가 되어서 네오는 자기가 더 원, 자기가 이 매트릭스 세상을 깨트리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오가 빨간 약을 먹으면서 이 모피어스와 같이 이 매트릭스 세계를 깨트리는 그런 세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모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의 사막이 온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의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지젝이라는 사람이 책을 그대로 쓴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철학자를 소개합니다. 장 보드리아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를 한 결과 맞선을 볼 때 미혼자 여성 4명 중 3명이 남자의 승용차를 보고 호감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76.1%가 승용차를 보고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차를 타는 사람하고 이런 고급차를 타는 사람하고 어떤 차에서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력이 있는 멋진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그 남자와 결혼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꽤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승용차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 즉 아까 동굴의 비유에서 벽에 비춰진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재력 있는 멋진 남자라고 하는 그런 벽에 비춰진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요. 그 이미지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의 세계냐고 이 책은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뮬라크르 가장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그냥 이미지의 세계, 그리고 승용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용가치가 있죠. 본래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승용차는 이미 사람들에게 기호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호가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기호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환상입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멋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시뮬라크르는 재력있고 멋진 남자가 될 겁니다. 또 소형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시뮬라크르 이미지는 그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고 무능하며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 만들어낸 시뮬라크르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시뮬라크르가 무엇인지 아시겠는가요? 자, 집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집은 어느덧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이미지, 그림자, 시뮬라크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집, 넓은 집, 또 아주 비싼 집에 살면 그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능력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시뮬라크르, 그런 환상들, 그런 그림자, 그런 이미지들을 사람들은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시뮬라크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은 집일 뿐, 집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일 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이 만들어낸 허상들, 집이 만들어낸 기호가치.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곳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그런 시뮬라크르에 사로잡혀서 집을 삽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의 실제적인 가치보다는 집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지위, 즉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중매체와 수많은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허상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들 속에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고정관념들, 또 사회 속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보다도 더 실제처럼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림자 속에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시뮬라크르, 나에 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 모디리아르의 책의 제목이 시뮬라시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뮬라크르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나에 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나 무엇인가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덧칠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화장을 하죠. 화장된 모습, 화장하는 나의 모습, 화장된 모습, 치장된 나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 좋은 집, 좋은 차, 훌륭한 물건, 이런 것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포장한 나의 모습, 나의 이미지가 진짜인 것으로, 그것만이 진짜의 세계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뮬라크를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뮬라크는요, 인간의 허영을 작용합니다. 물론 현대 철학에서 시뮬라크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시뮬라크는 오히려 생산적인 그런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학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플라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바깥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들, 수많은 이미지들로 포장된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그 이미지 속에서, 가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가짜 속에서 자극받은 허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내가 내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주는 그 평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것에 맞게 시뮬라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 시뮬라크를요, 그 이미지들을요, 그 그림자들을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것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입고 그것으로 화장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플라톤이 말하는 우리는 철저하게 동굴 속에서 그 인형극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키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그런 시뮬라크를 가짜가 만들어낸 이미지들, 그리고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들 속에 사무쳐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문득 어느 순간 내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놨던 이 모든 내 주변의 삶이 전부 가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돌려보세요. 영혼에 전환을 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세요. 라고 플라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득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들이 문득 모두 가짜로 포장되어진 그런 세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신다면 고개를 돌려보세요.